안녕하세요. 데이터 센터 전문가분들과 함께 다양한 IT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TMI, 테크맨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최근 AI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AI 워크로드에 맞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관련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두 분의 테크맨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S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홍승우입니다. HS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서한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그 기초적인 개념부터요. 바야흐로 AI 시대와 이제 랜섬웨어 시대라고 하는데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실제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기초적인 질문부터 하고 싶은데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뭔가요?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오브젝트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일에 그 파일을 설명해주는 정보인 메타데이터를 함께 묶어 하나의 단위로 만든 것이 오브젝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미지 파일이 있다고 하면 단순히 이미지 파일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일이 언제 생성됐는지, 또 어떤 장비에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인지 같은 설명 정보를 함께 붙여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하나의 오브젝트 단위로 만들고 이를 저장하는 스토리지가 바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확실히 블록이나 파일 스토리지하고는 저장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네, 스토리지는 크게 블록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나누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블록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쪼개어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버에 디스크를 직접 붙여서 그렇게 쓰는 구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FC와 같은 신뢰성 높은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와 안정성이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계정계 시스템, ERP와 같은 미션 크리티컬 업무에 많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파일 스토리지는 우리가 익숙한 파일과 폴더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NAS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되는데 NFS나 SMB와 같은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서버에 마운트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파일을 공유하거나 업무 서버들이 공통으로 파일을 사용하는 환경에 적합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네트워크 기반이긴 하지만 파일 스토리지처럼 서버에 마운트해서 쓰는 방식은 아닙니다. S3 그리고 REST API 이런 API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구조입니다. 그 API를 통해서 이동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개념에 대해 생각할 때 웹하드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네. 내 노트북에 디스크를 직접 연결해서 쓰지 않고 웹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파일을 업로드하고 필요에 따라 다운로드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이와 비슷하게 API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기업용 스토리지가 이제 서버랑 스토리지를 조금 FC나 이더넷 같은 전용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웹하드처럼 뭔가 데이터를 어디다 올려놓고 API를 통해서 조금 가져오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내부에는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한 웹 서비스 구조가 있고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파일 스토리지와는 다르게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플랫한 구조로 무한히 확장이 가능한 것도 네, 차별점입니다. 그럼 플랫한 구조라는 게 어떤 거죠? 파일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폴더와 하이 폴더가 이어지는 계층형 트리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반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계층형 폴더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각각의 오브젝트를 고유한 아이디와 메타데이터로 관리한 플랫한 구조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 구조의 장점은 확장성입니다. 파일 수가 수십만, 수백만 개를 넘어서 수억 건 단위로 늘어나는 환경에서는 네네. 기존 파일 시스템 방식으로는 관리와 검색, 성능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런 대규모 데이터를 훨씬 유연하게 저장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펙타바이트, 더 나아가서 엑사바이트급 대용량 데이터 저장소로도 적합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브젝트의 개념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것이 예전부터 사용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다시 좀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I 확산으로 비정형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고, 그렇죠. 네. 다른 하나는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위협이 심해지면서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저장하고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했다면 네. 지금은 여기에 더해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데이터에 대한 저장 트렌드라고 할까요? 저장 방식 자체가 계속 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잘 정리된 정형 데이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고객 정보, 거래 정보, 업무 처리 데이터처럼 구조화된 데이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지, 영상, 음성과 같은 형태가 일정하지 않는 비정형 데이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AI와 IoT,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확산되면서 네. 기업 내부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로우 데이터의 양이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단순히 저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AI 학습이나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랜섬웨어나 데이터 변조 같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요구, 즉 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저장 구조가 중요해졌고, 그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가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 측면, 그리고 랜섬웨어 시대의 데이터 보호 측면,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을 완벽히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플랫한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를 유연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학습이나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레이크로 활용하기 매우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웜, 버저닝과 같은 기능을 통해 데이터가 임의로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이제 데이터가 암호화된다거나 아니면 훼손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AI 시대에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으로, 랜섬웨어 위협 속에서는 데이터를 지키기 위한 그런 기반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주로 뭐 장기 보관이라든가 아니면 아카이빙 용도로 많이 사용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주로 장기 보존, 아카이빙, 전자문서 보관과 같은 네.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 AI와 데이터 분석이라는 새로운 활용 목적이 더해졌습니다.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 레이크 기반으로 쓰이기도 하고, 네네. S3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해서 저장하는 용도로도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셨는데 뭐 S3 기반이라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네,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AWS3가 사실상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표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과 솔루션들이 S3를 저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둘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보안, 비용적인 측면, 데이터 관리, 내부 시스템 연계 같은 이유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데이터를 운영해야 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이때 고객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S3 저장소처럼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 내부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없을까? 이 요구가 커지면서 온프레미스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AI 관점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AI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결국 데이터입니다. 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고도화하려면 대량의 로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연구에는 수만 시간의 주행 영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제조 현장에서는 공정 이미지나 품질 검사 이미지가 계속 쌓입니다. 그렇죠. 고객센터에서는 상담 음성 파일과 텍스트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대부분 비정형 데이터이고 양도 엄청 큽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런 대규모 비정형 로우 데이터를 중단 없이 받아내고 장기간 보관하고 필요할 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레이크의 핵심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저장소라고 한다면 뭐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AI 환경에서는 데이터를 일단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필요한 데이터를 잘 찾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데이터와 함께 메타데이터를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정에서 나온 이미지인지, 또 어떤 차량에서 수집한 주행 영상인지, 또 어떤 기관의 상담 음성인지
같은 정보를 함께 관리하면 AI 학습이나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네, 그렇네요. 선별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핵심인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뭐 학습이나 추론이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꺼내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AI 뭐랄까요 환경에서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요즘 GPU 같은 뭐 수요에 굉장히 올인되고 있는 요즘 데이터 센터 인프라 트렌드도 그렇고 뭐라 스토리지도 뭐랄까요 그 성능에 올인한 이게 고성능 스토리지가 좀 필요한 거 아닐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실제 학습이나 분석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네. 빠른 I/O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초고속 병렬 파일 시스템이나 고성능 스토리지가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모든 데이터를 항상 고성능 스토리지에 올려둘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학습에 쓰는 데이터는 고성능 스토리지에서 처리하고 네. 과거 데이터나 자주 쓰지 않는 콜드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저장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네. 특히 고성능 스토리지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네네. 모든 데이터를 고성능 영역에 두기보다는 데이터의 활용 빈도와 목적에 따라 저장 계층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대규모 AI 데이터를 장기간 저장하면서도 네. 전체 데이터 플랫폼의 비용 효율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 제품 관점에서는 AI 분석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기능들이 사실은 또 세부적인 기능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뭐 관리하거나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AI 환경에 적합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때는 네네. 단순히 용량이 크다, 확장이 쉽다 뭐 이런 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 AI 데이터 환경에서는 데이터를 좀 계속 쌓아두기만 하는 것보다 네.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선별할지, 분석 시스템 간 어떻게 연결할지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 제품 네. VSC1 오브젝트는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저희 제품 제공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대표적으로는 데이터의 보관과 삭제를 정책 기반으로 자동화하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기능이 있고요. 사이클 기능. 그리고 S3 기반 분석 환경과 연결되는 S3 테이블즈, 아이스버그 카탈로그 같은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기능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말은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기능? 요거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AI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데요. 네. 자율주행 영상, 그리고 뭐 제조 이미지, 상담 음성과 같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는 매일 생성되고 시간이 지나면 활용 빈도가 낮아지는 데이터도 생깁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라이프 사이클 정책을 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데이터는 자동으로 이동하거나 삭제하고 그렇게 해서 스토리지 공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무작정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의 양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된 데이터 관리 기능이 중요합니다.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S3 테이블즈 그리고 아이스버그 카탈로그 이 기능은 또 어떨까요? 이 부분은 사실 네네.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레이크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한 뒤에 ETL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별도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분석 시스템으로 옮겨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모아두긴 하지만 실제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다시 꺼내고 정리하고 별도의 분석 환경에 올리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스토리지 VSC1 오브젝트는 S3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고 있고 네. S3 테이블즈나 그리고 아이스버그 카탈로그 같은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에 가까운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3 테이블즈라는 것이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안에 뭐랄까 저장된 데이터를 단순히 이제 파일 형태로 덩어리 형태로 두는 것이 아니고 테이블 형태로 관리를 해서 SQL 분석이 바로바로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영상, 이미지, 로그, 텍스트 파일 등을 대용량으로 저장을 했는데요. 네네. AI 분석 환경에서는 단순 저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네네. 이 데이터들을 스파크나 트리노 같은 분석 엔진으로 바로 조회하거나 네네. 데이터 레이크에 쌓인 데이터를 별도 DW로 옮기지 않고 네. SQL로 분석하고 싶을 때 이때 필요한 기능이 S3 테이블즈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S3 테이블즈를 통해서 복잡한 과정 없이도 이제 쌓아놓은 데이터를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네, 기존 데이터 레이크가 데이터를 대규모로 저장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는 저장된 데이터를 더 쉽게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AI 프로젝트에서는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찾고 분석하고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네. 혹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우리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든가 아니면 요 AI 활용에 대해서 뭐 소개해 주실 만한 실제 사례도 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네. 최신의 스타드 비전에서 시행한 AI 관련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요즘 굉장히 핫한 기업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스트라드 비전은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인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국내 AI 전문 기업인데요. 네. 일단 스트라드 비전은 폭증하는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AI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계속 학습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매년 수페타 규모의 영상 데이터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법이 필요했고요. 또 고객사가 늘어나면서 고객별로 커스터마이징된 모델을 계속 학습을 했어야 됩니다. 기존 인프라만으로는 대규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GPU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 스토리지 성능 개선도 필요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자율주행 데이터는 대부분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일단 필수였을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트라드 비전은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레이크 기반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렇죠. 네. 기존에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일부 작업을 클라우드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 도입 후에는 동일한 워크로드를 온프레미스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고요. 특히 클라우드 대비 30% 이하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랜섬웨어 관점에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 시대에 또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일반적으로 랜섬웨어는 시스템에 침투한 뒤에 연결되어 있는 저장소의 파일 확장자를 바꾸거나 네네.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서버에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백업 서버가 감염됐는데 그 백업 서버에 NAS가 마운트되어 있다면 NAS에 저장된 백업 데이터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구조가 다른 거죠? 네. NAS처럼 서버에 마운트해서 쓰는 방식이 아니라 네. API를 통해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랜섬웨어가 파일 시스템을 따라가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식으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API 방식이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네. 서버나 업무 서버 감염되더라도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까지는 감염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어떤 저장소로도 보안을 절대적으로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 마운트와 다르기 때문에 랜섬웨어 확산 경로를 구조적으로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 보호 기능이 더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웜과 버저닝 기능이 있습니다. 웜은 한 번 저장한 데이터를 정해진 기간 동안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버저닝은 데이터가 변경되더라도 이전 버전을 보관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뭐 이런 기능들에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백업 소프트웨어도 요즘 뭐 이뮤테이블 백업 기능 뭐 이런 걸 제공하지 않나요? 그래서 뭐 이런 걸로 좀 방어가 된다 뭐 이런 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에 더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네. 백업 소프트웨어의 이뮤터블 백업 기능은 분명 중요하긴 합니다. 네. 다만 랜섬웨어 대응은 백업 소프트웨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종 저장소까지 함께 봐야 됩니다. 네네. 백업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서버 자체가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 백업 데이터가 서버에 마운트된 NAS나 일반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다면 백업 데이터까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사 한 곳도 백업 소프트웨어로 방비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랜섬웨어에 감염되어서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도입해서 해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마운트 방식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API 기반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변경 불가 기능과 버저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소프트웨어의 탐지, 백업 기능과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저장소 차원의 보호 기능을 함께 구성하면 더 강한 다층 방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제 랜섬웨어 대응은 단일 솔루션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1단계로 백업 소프트웨어가 징후를 탐지하고 2단계로 이뮤터블 백업을 구성을 하면서 이제 3단계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웜, 오브젝트 락, 버전인과 같은 기능을 통해 백업 데이터를 한 번 더 보호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금융, 공공기관처럼 데이터 복구가 곧 서비스 연속성과 직결되는 곳에서는 이런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병원권에서도 랜섬웨어 대응 목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도입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의료 데이터는 유실되면 업무 중단을 넘어서 환자 진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와 백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다시피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이렇게까지 장점이 많다면 정말 모든 기업이 이미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뭐 과거에 그렇게 도입이 쉽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용 방식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 파일 스토리지는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연결한 뒤에 파일을 복사하고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익숙합니다. 하지만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API를 통해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구조입니다. 업무 어플리케이션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불러오려면 과거에는 별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뭐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서 뭐 개발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은행 창구 직원이 대출 서류를 줘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업무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는 업무 서버가 저장소에 요청해서 해당 문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파일 스토리지라면 서버에 마운트된 경로에서 파일을 읽어오는 방식일 수 있지만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면 업무 서버가 API를 호출해서 해당 파일을 요청하고 응답을 받아 화면에 보여주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하려면 과거에는 고객사 업무별로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진입장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3 프로토콜의 확산입니다. 예전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동하려면 개발을 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S3를 지원하나요? 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많은 어플리케이션과 솔루션이 S3 프로토콜 모듈을 기본으로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S3만 지원한다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와의 연동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GUI 기반 관리 도구의 확대입니다. S3 브라우저와 같은 그런 도구를 사용하면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올리고 내려받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일반 사용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설명드리자면 활용 사례의 증가입니다. 과거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명확히 모르는 고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자문서 보관이나 백업뿐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데이터 레이크, AI 데이터 저장,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으로 활용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고객들이 오브젝트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포인트가 따로 있을까요? 업무 담당자마다 조금 다르다고 할 수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예. 먼저 운영자 입장에서는 안정성과 관리성 그리고 편의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스토리지는 결국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이 아무리 많아도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개발자나 현업 담당자는 S3 호환성, API 기능, 어플리케이션 연동성 그런 측면을 많이 본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도입할 때는 단순히 기능 목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에 어떤 스토리지 방식이 맞는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블록, 파일, 오브젝트는 각각 장점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품별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목적에 맞는 구성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아무래도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그리고 빠르게 저장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AI와 랜섬웨어 시대의 기업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고 활용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우리의 인프라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는 좀 정리하자면 오브젝트 스토리지 도입하는데 몇 가지 장벽이 있었지만 이제는 S3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GUI 도구가 발달하고 있다든가 다양한 구축 사례를 통해 활용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정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도입을 고민하는 고객에게 우리 회사 HS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마무리 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HS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지난 2006년부터 제조, 금융, 공공과 같이 전 산업군에 거쳐 수많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사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일반 스토리지처럼 장비만 설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떤 앱과 연동되는지, 또 AI 분석이나 랜섬웨어 대응과 같이 어떤 분야에 필요한지 종합적인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 지원팀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에 그 환경에 딱 맞춘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도입을 고민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쌓은 풍부한 레퍼런스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구축될 시스템을 가장 안정적이고 고객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100%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가장 자부하는 점은 바로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저희 영업팀, 제안팀, 그리고 기술 지원 조직은 내일처럼 그리고 하나의 팀으로 뭉쳐서 잘 해결해 왔습니다. 이렇게 팀 간의 유기적인 협업과 고객 지원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우리 회사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신뢰가 가는 HS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정말 좋은 파트너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테크맨과 좋은 얘기, 좋은 유익한 내용 많이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테크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구체적인 사례나 아니면 기술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요, 저희 HS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테크맨 인터뷰 9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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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